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막힌 상황과 마주하곤 합니다. 시댁과 돈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정과 가족애를 들먹이고 반대로 정을 이야기할 때면 갑자기 집안의 법도와 도리를 들이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성 역시 딱 그런 기가 막힌 집안을 만났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대의를 위해 신혼집을 시동생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 행동은 이 뻔뻔한 집안 사람들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젓가락 끝이 도자기 접시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아주 작고 경쾌한 달그락 소리를 냈다. 나는 방금 집어올린 생선살 한 점을 내 앞에 앞접시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긴 식탁 맞은편에서는 예비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냅킨을 휙 뽑아 들고는 입가를 신경질적으로 벅벅 닦아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예비 시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전문점이었다. 프라이빗 룸 바닥 난방이 지나치게 뜨겁게 돌아가고 있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다. 강태훈은 내 왼쪽에 앉아 있었다. 2년이라는 교제 기간 동안 나는 지금 그가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짙은 남색 넥타이 매듭을 슬쩍 잡아당기며 하고 헛기침을 했다. 회사 회의 시간마다 부하 직원들에게 곤란한 요구를 던져야 할 때면 그가 의뢰하던 바로 그 습관이었다. 서영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다.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밑반찬 접시를 향해 있던 시선을 올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실은 아까 엄마랑 상의를 좀 한 게 있는데 그는 내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심지어 그의 입가에는 평소 나를 달랠 때 짓던 습관적인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우리 신혼집 말이야. 일단 준혁이 먼저 쓰게 하자. 우리는 당분간 우리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룸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종업원이 끄는 서빙카트의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두꺼운 나무문을 뚫고 들어와 유난히 귀에 거슬리게 윙윙거렸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내 뇌는 단 2초 만에 3개월 전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재생해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집주인이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전세 계약서를 내밀던 그 순간. 그 계약서에는 강태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실로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그 자금의 70%는 내가 직장 생활 첫 해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악물고 모아온 적금에 이전에 살던 원룸의 보증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돈이었다. 당시 강태훈은 내 두 손을 자신의 넓은 손바닥으로 꼭 감싸쥐며 너무나도 진실한 어조로 말했었다. 서영아, 그냥 내 이름으로 계약하자. 내가 대기업 정규직이잖아.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심사 들어갈 때 내 쪽이 훨씬 빨리 떨어지고 한도도 넉넉하게 나와. 어차피 우리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집인데 누구 이름으로 명의를 올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내 피 같은 돈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고 그가 그 돈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약혼식 식사가 절반쯤 진행된 테이블 위에서 그는 내게 그 집을 자기 남동생에게 주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준혁이도 이제 곧 식을 올려야 하잖아. 강태훈은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는 듯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을조리듯 말을 이었다. 여자친구 쪽 집안에서 엄청나게 재촉을 하나 봐. 신혼집이 당장 마련되지 않으면 결혼 진행을 아예 엎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대. 내가 명색이 큰형인데 하나뿐인 동생 결혼이 엎어지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럼 그렇고 말고 맞은편에 앉은 조정숙 여사가 벼락같이 말을 받았다. 말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고 일말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명령조였다. 다 한 식구끼리 될 텐데 뭘 그런 걸 깐깐하게 따지고 들어.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 그 정도 양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야. 우리 집안 형편 뻔히 다 알면서 설마 준혁이 장가 못 가는 꼴을 두 눈 뜨고 그냥 구경만 하겠다는 거니?
조정숙 여사 옆에 앉은 예비 시동생 강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고개를 슥 들어 아주 찰나의 순간 나와 시선을 마주쳤다가 다시 휙 거두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 많은 듯한 기분 나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호령하듯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약혼자는 이성적인 척 조율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동생은 자신의 전리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끓어 넘치기 전에는 항상 작은 기포가 먼저 뽀글거리며 올라오는 법이다. 나는 강태훈의 저 익숙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지금 나와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한 다대일의 포위 공격이었다.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여 절대 함부로 화를 낼 수 없는 이 약혼식이라는 자리를 디데이로 잡은 것도 체면을 중시하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 굴욕을 삼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태훈 오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평온했다. 지금 장난해. 강태훈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다. 내가 즉각 네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기색이었다. 서영아, 장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벌써 이야기 다 끝낸 문제라니까. 엄마도 말씀하셨어. 우리가 본가로 들어가 살면 엄마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우리한테 지원금을 더 보태주시겠대. 그렇게 몇 년만 고생하면서 돈 바짝 모으면 나중에 분가하는 거 전혀 늦지 않아. 그는 심지어 자신이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억지와 예비 신부의 희생 사이에서 자신이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다. 수면의 흔들림이 멈췄다. 마침내 물이 끓어올랐다. 나는 냅킨을 들어 입가를 꾹꾹 눌러 닦았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둔 코트를 집어들고 핸드백을 챙겼다. 아니, 조정숙 여사가 언성을 빽 높이며 급기야 반말을 쏟아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어른들이 떡하니 밥상머리에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에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룸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이힐 굽소리를 또각거리며 식당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의자가 쾅 하고 거칠게 밀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강태훈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변서영. 그는 식당 정문 밖 계단에서 내 코트 소매를 낚아챘다. 12월 서울의 칼바람이 마치 날 선 칼날처럼 뺨을 후려쳤다. 너 미쳤어. 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으르렁거렸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안에 어른들이 다 계시잖아. 내가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고 가버리면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내 체면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내 코트 소매를 꽉 움켜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거 놔, 내가 말했다. 그는 흠칫 놀란 듯 했지만 손의 악력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꽉 조여들었다. 너 제발 진정 좀 해. 일단 다시 들어가서 앉아. 무슨 불만이 있든 집에 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다시 얘기하자고. 내가 너 절대 손해보게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때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두 눈동자 안에는 지금 오직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빡침과 자기가 다 맞다는 식의 밥맛 떨어지는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전세 계약서에 들어간 내 돈 3일 안에 전부 내 계좌로 돌려놔. 강태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그의 뇌가 자신의 계획표에 전혀 없던 이 변수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고작 이런 일 가지고 지금 나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영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했어? 장남이 자기 동생 챙기고 보살피는 건 우리 집안의 당연한 도리라고. 나는 내 팔을 움켜쥔 그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코트깃을 단정하게 여몄다. 딱 3일 줘.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길가의 택시 승강장을 향해 돌아섰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자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끔찍한 소름이 돋아서였다. 내가 저딴 인간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에 대한 섬뜩한 안도감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10평도 채 안 되는 낡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로릭하는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좌식 책상 앞으로 다가가 노트북 화면을 열어젖혔다. 노트북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3개월 전 그 어마어마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받는 사람, 강태훈. 적요란, 전세 보증금. 그건 내 피 같은 돈이었다. 주말 친구들과의 맛집 탐방도 수없이 포기하고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사본 적 없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아온 이 차가운 서울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의 법적인 통제권은 방금 전 그 돈으로 자기 동생의 신혼집을 차려주려 했던 저 쓰레기 같은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화면 속의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됐다. 수연아, 은하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다. 오수연은 내 대학 같은 과동기였다. 우리는 고시원 쪽방에서 취업 준비에 쓴맛을 함께 견뎠고 편의점 마감 세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틴 전우였다. 그녀는 지금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런 류의 쓰레기 같은 사건에 대해 직업적으로 아주 예리한 촉을 가지고 있었다. 왜? 야밤에 무슨 일이야? 약혼식은 잘 끝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끝났어.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결혼, 엎어버렸어. 나 그 전셋집 보증금 당장 다시 받아내야 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의자를 거칠게 뒤로 빼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집이냐? 내가 지금 바로 노트북 챙겨서 갈게. 왜? 수연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싹 가시며 즉각적인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그녀는 왜냐고 묻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다. 30분 후 수연은 내 좌식 책상 앞에 앉아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3개월 전의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띄웠다. 너 그때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나한테 특약사항 사진 찍어서 보내줬었잖아. 그녀가 화면 속 캡처 이미지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봐봐. 내가 그때 메시지로 분명히 남겼어. 수연아, 돈은 내가 70% 내고 태훈 오빠가 30% 내는데 명의는 오빠 이름으로 하기로 했거든. 이 면책 조항들 나중에 문제없을지 한 번만 봐줘. 그녀는 마우스를 아래로 쫙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단톡방에서 강태훈이 친 대답. 내가 그때 나랑 셋이 있는 단톡방 팠잖아. 거기서 강태훈이 이렇게 답장했네. 서영이가 큰돈을 냈으니 나중에 행여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무조건 전액 다 돌려줄 겁니다. 자, 이 문장. 이게 바로 자기가 내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야. 나는 그 텍스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는 그 문장을 보며 참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감동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보다 더 비참한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여기에 내 은행 계좌 이체 내역까지 합치면
타임라인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수현이 볼펜을 집어들고 이면지에 네모칸을 쓱쓱 그렸다. 증거 수집은 완벽해. 계약서상 명의자가 그 새끼라도 자금의 실소유주는 너라는 걸 100%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진짜 문제는 이 돈이 이미 집주인 통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강태훈 그 인간 수중에는 널 당장 챙겨줄 현금이 100원도 없을걸. 돈이 없으면 은행을 털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해야지. 나는 머그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난 기다려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던 수현이 돌연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휙휙 넘기기 시작했다. 서영아, 이것 좀 봐봐. 그녀가 스마트폰 액정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화면에 뜬 것은 강준혁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다. 예전에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면서 수현과 나 모두 그의 계정을 팔로우해둔 상태였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이틀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짐이 잔뜩 담긴 이삿짐 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배경은 짐이 싹 빠져 텅 빈 원룸이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이랬다. 오래된 자취방 청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큰형의 든든한 지원, 무한 감사. 나는 그 사진을 찢어버릴 듯 쏘아보았다. 기존 자취방을 이미 청산했다. 이 말은즉 강준혁이 자신의 원래 살던 원룸 전세금을 이미 빼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신혼집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왜냐고. 그는 내가 70%나 보탠 마포구의 그 아파트로 그냥 몸만 쏙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틀 전 아니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생각하면 이 미친 사기극은 최소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려 한 달 강태훈은 매일 밤 나와 통화를 하며 결혼식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딩드레스 디자인을 고르고 심지어 바로 지난 주말에는 그 마포구 신혼집의 달 커튼까지 나와 함께 고르러 다녔다. 그 역겨운 연극이 벌어지는 내내 강태훈과 그의 늙은 어머니 그리고 기생충 같은 동생은 뒤에서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어떻게 날름 삼킬지 키득거리며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상종 못할 미친 집구석이네. 수현이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녀에게 스마트폰을 밀어 돌려주고는 남은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위장을 뒤틀리게 하던 구역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단단한 분노의 얼음덩어리가 박혔다. 내용 증명 써줘.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3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내 계좌에는 단 1원의 입금 내역도 찍히지 않았다. 4일째 되던 날 오프 전 회사 회의실에 앉아있는데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태훈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다. 서영아, 며칠 지났으니 이제 화 좀 풀렸지? 그날은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면 어떡해. 엄마도 집에 가셔서 내가 철이 없다고 엄청 화내셨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내 편 들면서 좋게 말씀드렸어. 엄마도 양보하셔서 너 억울하지 않게 당분간 본가 들어와 살면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더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준혁이 쪽이 결혼이 코앞이라 급한데 명색이 형이고 형수 될 사람이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니? 이제 그만 똥고집 부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좋게 좋게 다시 얘기하자. 화면을 꽉 채운 빽빽한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듯 그 잘난 체하는 중재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대화방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오후에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서영씨 맞나요? 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강태훈 회사의 직속 선배라는 인간임을 알아챘다.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2번 정도 인사한 적이 있었다. 아,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영씨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이래저래 고생이 많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뭔가 캥기는 듯 부자연스러웠고 대놓고 내 반응을 떠보려는 냄새가 역력했다. 내가 듣자 하니
서영 씨랑 태훈이가 신혼집 문제로 약간 다툼이 있었다면서. 집안 어르신들은 서영 씨가 너무 돈돈거리면서 계산적으로 구는 거 아니냐고 섭섭해 하시더라고. 이 바닥에 벌써 소문이 쫙 깔렸어. 서영 씨가 좀 살림 착실하게 할 스타일은 아니라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 한 발씩 져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여자가 한 발 양보해야지. 우리 태훈이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진국인데. 서영 씨가 한 번 꾹 참고 넘어가야 나중에 시댁 가서도 편하게 살지. 커피잔을 쥐고 있는 내 손가락에 핏대가 섰다. 열혼 전. 조정숙 여사가 본격적으로 주변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돈에 환장하고 시댁의 법도도 모르는 독한 년으로 프레임을 씌워 어떻게든 내가 백기투항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선배님, 나는 그의 일장연설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강태훈이 혹시 그 전셋집 보증금의 70%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라는 것도 선배님께 말씀드리던가요? 수학이 넘어가 일순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다. 그게... 태훈이는 그런 디테일은 쏙 빼놓고 그냥 서영 씨가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만.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이만 끊겠습니다. 저 지금 업무 시간이거든요. 나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다. 퇴근 후 나는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다. 수연은 법률사무소 1층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내용 증명 양식은 내가 완벽하게 다 뽑아놨어. 그녀가 봉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전세 보증금 출자 비율에 따른 실소 요건이 너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14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즉각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하며 그 인간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회사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는 아주 살벌한 내용이야. 나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들,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우체국 내용 증명 직인. 문장 하나하나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일말의 인정머리조차 없었다. 딱 지금 내 심장 상태와 같았다. 이거 우체국 접수해서 날아가는 순간 진짜 진흙탕 법적 싸움 시작되는 거야. 수현이 내 눈을 직시하며 말했다.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생각, 태초부터 없었어.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쑤셔넣고 맞은편 우체국을 향해 당당히 걸음을 옮겼다. 이틀 후 늦은 오후,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강태훈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내게 수십 통의 전화와 셀 수도 없는 문자를 쏟아냈다. 처음에는 나를 살살 달래려다 나중에는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패턴이었고 나는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금 걸려온 이 전화만큼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폰이 책상 위에서 징징거리며 3번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여유롭게 집어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변서영,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맛이가 있었다. 그간 유지하던 가증스러운 부드러움도 나를 내리깔며 훈계하던 오만함도 형체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극도의 공포와 빡침이 뒤엉켜 있었다. 너 대체 무슨 수작이야? 그가 수화기를 물어뜯을 듯이 괴성을 질렀다. 뒤쪽에서 둔탁하게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마도 회사 비상구 계단으로 숨어 들어간 모양이었다. 내용 증명? 내가 지금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너 진짜 대가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아직 파혼한 것도 아니잖아. 14일 나는 모니터에 띄워둔 구매 기한서를 노려보며 나 스스로도 소름 끼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류에 아주 또박또박 적어놨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그 큰돈을 어디서 땅 파서 구해와.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그 돈 이미 집주인 통장에 꽂혔다고. 계약기간 아직 한참 남아서 집 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려주냐고. 너 진짜 나 말라 죽는 꼴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변서영. 뚜. 나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한방눈을 쏟아낼 듯 시커멓게 먹구름이 껴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만큼 맑고 투명했던 적이 없었다. 결국 눈은 내리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은 마치 구정물을 잔뜩 머금은 칙칙한 걸레짝처럼 빌딩 수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엎어두었던 스마트폰을 다시 뒤집었다. 액정은 이미 까맣게 죽어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딱딱거리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맞은편 파티션 너머에 김대리가 머그잔을 들고 일어서며 탕비실로 향하기 전 아주 찰나의 순간 내 얼굴을 힐끔 훔쳐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렸다. 소문은 언제나 바람보다 빠른 법이다. 아까 그 오지랖 넓은 선배라는 작자가 전화를 끊고 난 뒤 내가 고작 몇천만 원 전세금 아까워서 양가 어른들 모신 약혼식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미친년이요.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예비 신랑 피 말리는 독종이라는 그 역겨운 찌라시가 필시산의 메신저를 타고 강태훈을 아는 모든 인간들의 개인 채팅창으로 바퀴벌레처럼 퍼져나갔을 것이다. 나는 컴퓨터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6시 정각. 작업 중이던 구매기한서를 칼같이 닫아버리고 키보드를 쓱 밀어넣은 뒤 코트와 가방을 챙겨 퇴근 카드를 찍었다.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바싹 마른 낙엽들을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팽이처럼 굴려댔다. 나는 코트깃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내가 새들어 사는 낡은 붉은 벽돌 다세대 주택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현관 입구의 센서등에서 10발자국쯤 떨어진 거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노란 불빛이 팟하고 켜졌다. 계단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단추도 채우지 않은 짙은 남색 캐시미어 코트 차림. 그 안에는 낮에 출근할 때 입었던 그 양복 그대로였다. 강태훈이 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구두코 주변으로는 발로 비벼끈 담배꽁초가 3개나 널브러져 있었다. 나의 발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센서 등의 누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항상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세팅하고 다니던 그 잘난 얼굴에는 지금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잿빛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영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며칠 알아놓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5발자국 정도 거리를 둔 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자 가죽 구두가 바싹 마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내 전화는 다 씹어버리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14일 나는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의 통화 때와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송달받은 날부터 기사내서 오늘로 벌써 3일째 지나갔어. 강태훈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허파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회사에서 진상 고객을 어르고 달랠 때나 써먹는 그 가증스러운 영업용 미소 말이다. 서영아,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응. 그가 목소리에 한껏 버터를 바르며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들었다. 그 내용 증명이라는 거 원래 남남끼리 피 터지게 싸울 때나 보내는 거잖아.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나한테 그런 살벌한 걸 들이밀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너 내가 오늘 회사에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그거 딱 받았을 때 옆자리 사람들이 나를 어떤 벌레 보듯 쳐다봤는지 알기나 해. 나는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하며 뒤로 반 발짝 물러섰다. 우리 결혼 엎어졌어. 그러니까 내 놈은 이제 완벽한 남남 맞지.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당연한 진리를 그에게 친절하게 읊어주었다. 허공을 맴돌던 그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고 그 역겨운 미소도 마침내 얼굴 가죽에서 뚝뚝 떨어져 나갔다. 너 진짜 끝까지 이따위로 나올래? 그가 이빨을 꽉 깨물고 목소리를 바닥으로 깔았다. 내가 수십 번도 더 말했잖아. 그 아파트 일단 준혁이 먼저 쓰게 하자고. 준혁이 그 새끼 성질머리 더러운 거 너도 뻔히 알잖아.
걔 이미 예전 자취방 전세금 다 빼서 자기 수중에 돈 쥐고 있고 당장 들어갈 신혼집은 없는데 여자 쪽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내가 명색이 이 집안 장남인데 내 친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걸 눈뜨고 쳐다만 보냐? 걔가 길바닥에 나앉든 뒤지든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강태훈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마치 외계인이나 연쇄살인마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변서영, 너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됐어? 우리 집안 사정 하루 이틀 아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평생 홀몸으로 시장 바닥 구르며 우리 형제 키우셨어. 내가 큰형으로서 동생 앞길 챙겨주는 건 사람 새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난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넌 지금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너희 집구석 똥을 치우려고 한 것뿐이야. 나는 핏대가 서서 붉게 달아오른 그의 목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다. 내 그 알량한 효도, 내 그 대단하신 장남 코스프레, 그 모든 게 다 내 통장을 탈탈 털어먹는 걸 전제로 깔고 있었잖아. 강태훈, 너 진짜 눈물나게 훌륭한 형 납셨네. 내 말은 아주 예리한 송곳이 되어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포장해온 착한 장남이라는 위선적인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의 숨소리가 마치 풀무질하듯 거칠어졌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마. 그가 돌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태세를 전환하며 애처롭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일단 내용 증명 보낸 거 그것부터 취하해줘. 내가 원한다면 내 돈 다 돌려줄게. 근데 나 지금 당장 수중에 그만한 융통할 현금이 땡전 한 푼도 없어. 전세금은 이미 집주인한테 다 싸버렸고 너도 알다시피 지금 마포 쪽 전세가 얼마나 씨가 말랐는데. 계약 기간 한참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미쳤다고 돈을 턱턱 내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분할 상환. 내가 달마다 쪼개서 갚을게. 그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은 듯 말의 속도가 훅 빨라졌다. 내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 아니 150만 원씩 떼어서 내 통장으로 보낼게. 연말에 성과금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더 목돈으로 갚고. 사람 숨통은 좀 트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가 내뱉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숫자 하나가 떠올랐다. 150만 원.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나직했다. 내가 보탠 전세금이 2억 1천만 원이야. 매달 150만 원씩 갚으면 1년에 1,8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너는 앞으로 13년 가까이 그 돈을 갚아야 해. 강태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13년,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나보고 앞으로 13년 동안 매달 거지처럼 내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그 알량한 월급 조각이나 기다리며 살라는 거잖아. 반면에 내 동생은 지금 당장 내 피 같은 돈 2억 1천만 원을 쥐고 마포구세 아파트에 기어들어가서 아주 등 따숩고 배부르게 신혼살림을 차리겠지. 강태훈, 넌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아나 본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그럼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그가 마침내 폭발하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빈 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돈이 당장 안 빠지는데 어쩌라고. 차라리 날 죽여.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어봐. 판사가 허공에서 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나 보자고. 그는 목에 시퍼런 핏대까지 세워가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짐승처럼 악을 썼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공동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강태훈 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소송을 못 걸 줄 알아? 민사소송 들어가고 나면 내 그 잘난 월급 통장이 어떻게 될지 검색이나 해봐. 도어록에서 삐로릭하는 경쾌한 잠금 해제음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등 뒤로 현관문을 쾅 하고 무겁게 닫아버렸다. 문밖은 한참 동안 쥐 죽은 듯 고요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구두 굽소리가 타박타박 멀어지는 것이 들려왔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8시, 베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화면에는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끝자리 4자리 번호는 눈에 익었다. 강준혁이었다. 나는 가차없이 수신 거절을 눌렀다. 2분 뒤 장문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화면을 꽉 채웠다. 형수님, 저 준혁인데요. 진짜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셔야겠습니까? 형수님이 한바탕 엎어버린 탓에 지금 예비 처가 식구들이 청첩장 찍어야 한다고 매일같이 신혼집 주소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주소 하나 못 주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혼집 확정 못 지으면 당장 파혼이라고 못 박으셨고요. 형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이랑 무슨 원수질 일이 있더라도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지. 왜 애먼저까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십니까? 제발 그놈의 내용 증명인가 뭔가 당장 취하해 주십시오. 화면 속의 뻔뻔한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며 나는 헛웃음을 쳤다.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내 돈이 한가득 채워진 그 전세금이라는 우물 속으로 앞뒤 안 가리고 좋다고 다이빙한 건 제 놈이면서 이제 와서 우물물이 싹 다 마르게 생겼으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 없이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10분 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조정숙 여사였다. 화면에 깜빡이는 번호를 보며 여기서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전화를 걸어대거나 급기야 내 자취방까지 쳐들어와 문짝을 부술 기세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녹음 기능을 켰다. 여보세요. 너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조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귀를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약혼식 때 고상한 척 점잔을 빼던 어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야, 변서영. 내가 무슨 미친 개야? 아무나 물어뜯게? 태훈이한테 그딴 흉측한 서류를 들이미는 꼬락서니가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 제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으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고막이 터질까 봐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냈다. 내 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올 거면 내 돈도 다 우리 집안 돈이지. 계집애가 아직 시집도 안 온 주제에 벌써부터 그렇게 닳고 다른 계산통을 굴리는데 나중에 늙은 시부모 공양이나 제대로 하겠어? 내 똑똑히 경고하는데 그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당장 취소해. 너 때문에 우리 준혁이 혼사라도 엎어지면 내 손에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어머님 이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싸늘하게 잘라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약서상 자금 출처 뻔히 다 남아있고 제 통장에서 2억 1천만 원 넘어간 거 세상이 다 압니다. 결혼이 엎어졌으니 당연히 돈은 돌려주셔야죠. 이걸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좋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내가 감히 조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쩍쩍 갈라졌다. 너 당장 튀어나와. 내가 자주 가는 사당역 앞 빵집으로 당장 기어나와. 당장. 뚜뚜뚜.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녹음 파일이 저장 중이라는 알림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30분 후 나는 사당역 근처에 있는 그 빵집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문에 달린 풍경이 경쾌하게 짤랑거렸다. 조정숙 여사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이 흑빛이 된 강준혁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었다. 마실 건 내가 알아서 시켜 조정숙 여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됐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하시죠. 조정숙 여사가 고개를 획 쳐들고는 송곳 같은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녀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자 유자차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다. 내 오늘 단단히 못을 박아두마.
그 아파트 문제는 태훈이가 자기 동생 준혁이한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야? 불만이 있으면 태훈이한테 가서 따져. 전세금은 이미 집주인한테 들어갔고 당장 뺄 수도 없어. 당장 그 내용 증명인지 뭔지 취하하고 더 이상 밖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제가 끝까지 취하 안 하면 어쩌실 건데요? 내가 감히 조정숙 여사가 상체를 확 앞으로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내 코앞을 삿대질했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저 지방에서 서울로 굴러먹으러 온 빈털터리 가시네일 뿐이야. 대기업 다니는 우리 태훈이가 널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전세금에 보탰다는 그 알량한 돈 그냥 혼수해왔다 치고 넘어가. 너 이렇게 독하게 굴면 나중에 파혼녀 꼬리표 달고 어느 놈이 널 데려가겠어? 분노로 잔뜩 일그러진 그녀의 늙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혼수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굳이 혼수 따지실 거면 어머님이 제게 주신 예물은요? 예단비는요? 어머님은 10원 한 장 안 보태셨으면서 전세금마저 저더러 70%나 바치게 만드셨잖아요. 이제 파혼하는 마당에 그 돈을 뱉어내기는커녕 아주 자연스럽게 날름 삼켜서 막내 아들 신혼집으로 바치시겠다. 너 입에 못 터달았어. 조정숙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마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앞에서는 교양 있는 사모님, 자애로운 어머니 행세를 하느라 이토록 천박하고 추악한 속내를 대놓고 발가벗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리라. 그 돈은 원래부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강준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변서영, 그는 이제 형수라는 호칭조차 집어치웠다. 당신 진짜 내가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배가 아파? 당신이랑 우리 형은 둘 다 번듯한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팍팍 벌잖아. 근데 난 이제 갓 취업해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데 기적처럼 조건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간신히 장가갈 기회 잡은 거라고. 그깟 아파트 전세금, 당신들한테는 몇 년 바짝 벌면 그만인 돈이지만 나한테는 이번 결혼에 내 목숨줄이 달린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어? 남의 피 같은 재산을 아주 당당하게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이 뻔뻔한 다 큰 성인 남성을 보고 있자니 위장에서부터 또다시 익숙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내가 장가를 가든 말든 그건 내 무능력의 문제지. 나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녹음을 종료했다. 나하고는 알바 아니야? 내 돈, 단 1원도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조정숙 여사도 기겁을 하며 일어나 내 코트 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너 오늘 결판 안 내면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이거 놓으시죠. 나는 그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사람들 다 보는 대낮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에라도 데뷔하고 싶으신가 보죠? 조정숙 여사는 흠칫 놀란 듯 주변 테이블에서 흘끔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풀었다. 나는 매정하게 팔을 빼내고 구겨진 코트 소매를 툭툭 털어냈다. 14일 나는 그 어리석은 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서 날아가는 가압류 송달서가 강태훈 회사 책상 위로 꽂힐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계속 행복한 상상이나 하고 계시든가요? 뒤돌아 유리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쨍그랑하고 찻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조정숙 여사의 짐승 같은 쌍욕이 귓전을 때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았다. 저런 상식 밖의 인간들과 감정 싸움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진짜 급소는 저들이 아니라 바로 그 전세 계약서 자체에 있었다. 월요일 오후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넘어가 그 전셋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벽에는 커다란 서울 수도권 지도가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달한 믹스 커피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쳤다.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중개사 아저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독수리 탑업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석 달 전에 백이동 704호 전세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아, 중개사 아저씨가 고개를 들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강 선생님 예비 신부님 되시죠? 기억납니다. 그때 계약금이랑 잔금 이체하실 때 옆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저씨의 손놀림이 딱 멈췄다. 그는 미간을 팍 찌푸리며 의아한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계약 해지요? 아니, 두 분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옆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전세 중간에 방 빼려면 골치 아파요. 집주인 영감이 좀 옛날 분이라 이런 거 엄청 깐깐하게 따지거든요. 그가 문제의 계약서 페이지를 찾아내더니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쳤다. 원칙대로 말씀드릴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 해지하실 거면 일단 두 분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10원 한 장 안 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주인한테 위약금도 물어내셔야 해요. 보통 전세금의 5% 정도 하죠. 마지막으로 새 세입자 들어올 때 발생하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도 두 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빡빡한 조건들을 들으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요? 에이,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아저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집주인이 그 몇 억이나 되는 큰 현금을 통장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겠습니까? 다 다른데 투자하거나 굴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는 고개를 들어 계약서에 적힌 강태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꾹 찔렀다. 이 계약서 남자분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집주인은 명의자 본인하고만 거래합니다. 강 선생님 인감도장이랑 본인 참석 없이는 해지 절차 첫 단계도 못 밟아요. 돈 돌려받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이었다. 법조항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엄격했으며 오직 서류상 명의자만을 보호할 뿐 그 거액의 돈이 실제로 누구 주머니에서 긁어모아진 것인지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부동산을 나섰다. 사르에는 칼바람이 부는 거리에 서서 나는 곧장 오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우리는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내가 전에 들은 상황을 모두 브리핑하자 수연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볼펜 뒷부분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집주인 쪽을 찌르는 건 승산이 없어. 이건 합법적인 시스템의 방어벽이고 강태훈 그 인간 쓰레기도 정확히 이 맹점을 믿고 까불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수현이 노트 위에 선을 하나 쭉 그어 집주인과 강태훈을 연결하더니 그 위에 커다랗게 X자를 쳤다. 그럼 어떻게? 정식으로 소송 들어가면 법원 판결 날 때까지 몇 달, 길면 1년도 훌쩍 넘게 걸린다며. 그 사이에 준혁이 그 새끼는 내 아파트에 버젓이 들어가서 알콩달콩 신혼살림 차릴 텐데 나는 그 노트에 X자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 판결문 나올 때까지 넋놓고 기다릴 필요 없어. 수현이 돌연 볼펜 두드리기를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두 눈에 아주 예리하고 차가운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서영아, 너 예전에 강태훈이 연말에 회사에서 직급 심사, 즉 승진 평가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강태훈은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그는 올해 차장 진급 1순위였고 그 승진 심사에서 흠집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야근을 자처하며 인사고과에 목을 메고 있었다. 보수적인 대기업일수록 임직원의 재무 신용 상태를 엄청나게 깐깐하게 따져 수현이 노트에 급여 가압류라는 5글자를 꾹꾹 눌러 쓰고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쳤다. 우리가 전에 보낸 내용 증명은 그냥 선전포고일 뿐이야. 하지만 14일 기한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곧장 법원에 그 새끼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지. 정식 재판 판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자금 출처와 입금 내역만 확실하게 소명되면 법원에서는 즉각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려줄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며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뱉듯 말했다. 가압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인간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는 모조리 동결돼. 게다가 법원은 그 가압류 통지서를 강태훈 회사의 재무팀과 인사팀으로 직행시켜 버릴 거야. 한마디로 그 인간 월급주를 회사 차원에서 원천 봉쇄해 버리는 거지. 나는 내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결혼할 여자의 전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월급 가압류까지 당한 인간 오수현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 생각엔 그따위 인간이 무사히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전에 회사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뱀의 칠촌을 제대로 찌른 격이었다. 강태훈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게 아끼는 것은 자기 동생의 지상 최대 과제인 결혼도 아니었고 제 어미의 드높은 체면도 아니었다. 그가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번듯하고 화려한 대기업 명함과 남들 눈에 완벽하게 포장된 자신의 엘리트 이미지뿐이었다. 알았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는 수연의 손에서 볼펜을 낚아챘다. 당장 합의서 초안 하나만 뽑아줘. 4일째 되는 날, 즉 내용증명 유예 기한의 마지막 날 아침. 나는 그에게 구차하게 전화를 거는 대신 수현이 완벽하게 다듬어준 합의서 파일을 강태훈의 사내 업무용 이메일로 곧장 쏴버렸다. 그리고 본문에 딱 한 줄을 첨부했다. 오후 3시 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당신이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될 거다. 송달 주소는 당신네 회사 인사팀. 오후 2시 58분. 부동산 사무소의 유리문이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열렸다. 강태훈이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번들거렸다. 그의 손에는 내가 이메일로 보냈던 그 합의서 출력본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종이가 구겨지다 못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변서영, 그가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억눌린 분노 때문에 가슴통에서 쥐어짜낸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 진짜 나 말려 죽일 작정이야? 인사팀으로 보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나는 소파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갑고 평온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메일은 잘 읽어봤나 보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시기인지 몰라서 이래. 그가 합의서 뭉치를 탁자 위로 쾅 하고 내리쳤다. 서류가 미끄러지듯 날아가 내 앞에 종이컵을 아슬아슬하게 치고 멈췄다. 지금 이 시국에 그런 통보서가 회사에 떨어지면 내 회사 생활, 내 앞길 다 끝장나는 거라고. 나한테 쌓인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풀어야지. 왜 내 직장까지 건드려. 내 앞길,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훔쳐다가 내 동생 꽃길 깔아줄 때 내 앞길이나 내 숨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분명히 다 갚겠다고 수십 번도 더 사인해. 나는 그의 똑같은 레퍼토리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탁자 위의 합의서를 그의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다. 강태훈은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자발적으로 즉시 중도 해지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위약금 5% 및 새 세입자 복비는 전액 강태훈이 부담한다.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전세금 전액은 해지 당일 현장에서 변서영의 계좌로 단 1원의 누락 없이 즉시 이체한다. 위약금이랑 복비를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잖아. 합의서 조항을 훑어본 강태훈의 두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너 지금 나더러 이 생돈을 뱉어내라는 거야? 계약서 명의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중도 해지 페널티를 문 것도 너니까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나는 핏대가 터질 듯 일그러진 그의 면상을 차갑게 감상했다. 정 억울하면 사인 안 해도 돼. 당장 내일 아침 내 부서 본부장님 방에 불려 들어가서 왜 법원 가압류 딱지가 회사로 날아왔는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명하면 되니까. 너 강태훈은 이를 부드득 갈며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가슴통이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는 마치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처럼 내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어 미칠 지경인 듯했지만
자신의 모든 이빨이 이미 처참하게 뽑혀버렸다는 현실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뒤쪽 책상에 앉은 중개사 아저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은 모니터에 고정한 채 귀로는 이 막장 드라마를 팝콘이라도 씹듯 흥미진진하게 도청하고 있었다. 시간은 1분 1초 잔인하게 흘러갔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강태훈의 어깨가 푹 꺾였다.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알량한 오만함과 장남으로서의 가짜 자존심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현실적인 직장 생활의 공포 앞에서 가루처럼 바스라지고 말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뚜껑을 열다 손이 미끄러져 뚜껑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 소파 밑으로 처박혔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정신조차 없어 보였다. 만년필 초기 종이 위에 닿으며 뻑뻑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다. 그는 체념한 듯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쓰고는 인감도장을 쾅 하고 짓눌러 찍었다. 바로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내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중개사 아저씨는 아주 기민한 솜씨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깐깐한 집주인은 온갖 짜증을 냈지만 강태훈이 현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칼같이 입금하자 결국 중도 해지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보름 뒤 새로운 세입자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날 오후 회사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던 중 내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은행의 말림이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입금 2억 1천만 원의 송금인은 집주인 김성국이었다. 숫자 뒤에 끝없이 이어진 그 동그라미들이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너무나도 짜릿한 안도감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화면이 자동으로 새까맣게 꺼질 때까지 그 알림창을 멍하니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메신저 앱을 열어 수신 차단 목록을 클릭했다. 강준혁의 번호를 영구 삭제하기 직전 나는 이틀 전에 업데이트된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다. 바닷가에서 찍었던 예비 신부와의 다정한 커플 사진은 온데간데없고 기본 프로필인 텅 빈 실루엣만 덜렁 남아있었다. 배경사진도 새까만 흑백이었다. 건너 들은 소문에 의하면 강준혁이 새 아파트 전세금을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자기 형수 될 사람의 재산까지 날로 먹으려 했다는 기가 막힌 사기극을 여자 쪽 집안에서 알아채고는 그 길로 당장 파혼을 통보하고 파토를 내버렸다고 했다. 조정숙 여사는 집구석에서 식기란 식기는 죄다 집어던지며 박살을 냈고 강태훈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대며 여자 하나 제 맘대로 구슬리지 못하는 등신 머저리라고 악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정작 강태훈은 가장 중요했던 그 연말 인사고과 심사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잦은 업무 실수로 인해 결국 차장 승진 누락이라는 쓴맛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박한 탐욕에 대한 아주 합당한 청구서를 돌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파멸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과는 단일 밀리미터의 교집합도 없는 남의 집 불구경일 뿐이었다. 나는 미련 없이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 이름들, 그리고 내 20대의 아까운 인연이라는 시간의 기억들을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듯 내 삶에서 아주 깨끗하게 포맷해버렸다. 3주 뒤, 나는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 이곳의 아파트 전세금은 강남이나 마포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었고 비록 서울로 통근하는 시간은 배 이상 길어졌지만 매일 아침 마시는 공기는 꽉 막힌 서울 한복판보다 몇 배는 더 상쾌하고 가벼웠다. 주말 오후 커튼을 활짝 쳐둔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진 따뜻한 햇살이 거실 마루 위로 포근한 빛의 용단을 깔아주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님이 큼지막한 종이 상자 하나를 현관에 내려두고 갔다. 수현이가 보낸 집들이 선물이었다. 박스를 뜯어보니 싱그러운 초록빛 잎사귀가 매력적인 몬스테라 화분이 들어있었고 잎사귀 위에는 물방울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다. 흙 위에는 작은 축하 카드가 꽂혀 있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이번에는 도장 찍을 때 이름 똑바로 잘 확인하고. 나는 그 다정한 조롱이 섞인 문구를 보며 소리내어 활짝 웃어버렸다.
나는 좌식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빳빳한 새 투명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새하얀 서류 몇 장이 구김없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다. 바로 이 수원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다. 나는 바닥에 편하게 주저앉아 계약서 첫 페이지의 우측 하단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잉크 냄새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그곳. 임차인이라는 란의 점선 위에는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변서영. 그 어떤 억지스러운 타협도 없고 일방적인 양보도 없었으며 말도 안 되는 대의를 위해서라는 희생도 없었다. 이 집안의 모든 공간, 그리고 이 통장에 찍힌 모든 숫자는 오롯이 나라는 사람 한 명만의 통제하에 있었다. 나는 투명 파일을 닫아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서랍이 닫히며 찰칵하고 자물쇠가 걸리는 순간 아주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지옥 같았던 궤도를 벗어나 마침내 내 삶이 온전한 제자리를 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자, 오늘 준비한 통쾌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시동생 강준혁의 SNS 게시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자취방 청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큰형의 든든한 지원 무한 감사, 그가 감사하다고 떠받든 사람은 돈을 낸 형수가 아니라 자기 친형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집안에서 형수라는 자리는 그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희생양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인공 변서영 씨는 그 미친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고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만들어냈네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속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 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